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성 AI 모델의 인베딩 벡터를 이용한 서버리스 추천 검색 구현하기라는 긴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하면은 저는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AWS 서버리스 히어로고 이전에는 빙글이랑 캐치패션이라는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미러라는 회사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개발자들을 위한 AI 이론. 제가 개발자로서 공부할 때 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AI 이론이나 개념에 대해서 좀 빠르게 속성 가이드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 AI 모델들을 이용해서 추천이나 검색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데모도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서버리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디스클레이머를 몇 가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AI 전문가나 연구자가 아니고요. 사실 요즘은 다들 스스로가 AI 전문가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 AI 논문이나 나온 오픈 소스 모델들을 찾아보고 그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발표 중간중간에 제가 학술 용어를 몇 가지 사용했는데, 학술 연구에서 엄밀하게 쓰이는 단어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발표를 진행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좀 최대한 개발자한테 친숙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뭐 논문을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왼쪽과 같이 되게 수학 표현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처럼 그냥 코드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진행했고요. 우선 빠르게 AI 속성 가이드를 해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머신러닝 모델이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요즘 특히나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이거를 머신러닝 모델 동물원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인풋 레이어 있고 아웃풋 레이어 있고 히든 레이어 있어서 인풋이랑 아웃풋을 정해서 트레이닝 시키면은 히든 레이어가 트레이닝 되는, 뭐 이건 다들 익숙하실 거고, 근데 잘 모르실 만한 부분이, 사실은 이 딥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도 모델 아키텍처가 엄청나게 다양하고요. 뭐 뉴런을 연결하는 방식이나 뉴런의 성격, 뉴런의 레이어 개수, 뭐 피드 포워딩 순서, 이게 수십 가지가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시도 사실은 그 중에 정말 일부입니다. 요즘은 이거보다도 훨씬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형태가, 일단 이미지라면 거의 CNN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주어진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서 커널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작은 영역에서 특징을 추출한 걸 뜻하는데, 그 특징을 추출한 거를 쭉 뽑아가지고 다시 그걸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도록 그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뭐 이런 구조가 있고요. 뭐 비디오나 사운드나 텍스트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라면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RN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 시퀀스나 이전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에서 필요한 인풋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다음 프레임으로 넘겨서 다음 프레임에서도 그 의미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의미를 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겁니다. 디테일한 걸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대부분 트랜스포머로 하긴 해요. 트랜스포머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연속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아키텍처인데, 뭐 흔히 아시는 GPT라든지 버트 같은 게 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거고요.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순전히 트랜스포머가 트레이닝이 정말 잘 돼서 그래요. 트랜스포머로 했을 때 평상시에 RNN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썼냐,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했냐, 파라미터 카운트를 몇 개를 쓰냐, 레이어를 몇 개를 쌓았냐 해서 베리에이션이 사실 끝이 없고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개발자 입장에서 꼭 이해해야 되는 그 하나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머신러닝 모델은 딱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하나는 인코더고 하나는 디코더인데요. 인코더는 주어진 인풋을 주면은 이 인풋을 압축해가지고 의미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인풋이라는 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같은 걸 넣으면은 거기서 의미를 압축해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주로 벡터 형태로 나옵니다. 디코더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코더로 압축해낸 데이터를 넣었을 때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디코더예요. 그래서 흔히 아시는 GPT나 뭐 각종 생성형 API들은 인코더랑 디코더를 붙여서 트레이닝은 두 개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디코더만 사용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인코더 부분인데요. 인코더의 대표적인 예시가 CNN이에요. CNN도 사실 그냥 인코더 일종이거든요. CNN이 하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딥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웃풋을 추출해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트레이닝된 CNN들이
특정한 답 하나를 준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강아지 이미지가 있으면은 웰시코기인데 웰시코기 이미지 넣으면은 이 모델에 넣었을 때 이 모델이 그냥 웰시코기다라고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실제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모델이 분류할 수 있는 강아지 종류가 뭐 4개다. 그러면은 이 딥 뉴럴 네트워크 맨 끝에 이 네 개의 라벨 1대1로 대응되는 뉴런이 4개가 있고 이 뉴런 각각이 그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웰시코기일 확률이 뭐 95%, 뭐 카디건일 확률이 0.5%, 뭐 바셋 하운드일 확률이 0.2%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이미지를 주든 그 중에 그 각각의 라벨의 각각의 상황에 대한 확률을 다 줘요. 우리는 물론 이거 사용할 때는 편의상 제일 높은 거, 뭐 이 경우 웰시코기였죠. 제일 높은 라벨을 하나 뽑아서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확률을 다 조금씩 줘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이전 레이어 혹은 마지막 레이어에서 다른 라벨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기를 넣었을 때 이게 바셋 하운드의 확률이 뭐 0.2라고 나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바셋 하운드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임베딩 벡터의 개념인데요. 이게 사실은 모든 레이어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같은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웃풋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거거든요.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 마지막 레이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트레이닝해서 마지막 레이어를 쓰는 건데 사실은 그 이전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 레이어도 다 의미를 가져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일단 모든 레이어의 임베딩 벡터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레이어인데 그 전 레이어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레이어만 사람이 이해하도록 강제될 뿐이죠. 다시 동어 반복이긴 한데 다른 레이어는 사람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델을 트레이닝하다 보면은 이 모델이 자연스럽게 특정한 특징을 이해하는 뉴런을 만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코기 이미지를 계속 넣어서 트레이닝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뒤에 있는 레이어 중에 하나가 좌우로 대칭인 눈이 있냐를 찾아내는 뉴런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 뉴런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런 식으로 뉴런이 생겨나요. 근데 그 뉴런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역으로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저희는 언제나 마지막 레이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의미라는 단어를 되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제가 자꾸 의미라고 말하는 게 정확히 뭐냐,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주 고전적인 예시가 있는데 혹시 이 예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치와와 머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머신러닝계에서 이제 이미지넷 같은 그 오픈 소스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트레이닝 시켜서 이 이미지가 뭔지를 판단하는 거를 찾아내는 모델을 만드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그때 그 중에 가장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가 치와와인지 머핀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싶겠지만 대충 보면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사실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쉽독이냐, 뭐 빗자루냐, 뭐 레버두들이냐, 아니면 뭐 프라이드 치킨이냐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그래도 좀 약간 농담의 영역인데 농담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머핀이냐 치아와는 농담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같은 애저에서 하는 서비스 같은 거에서 넣어보시면은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클로즈 어버브 스토프드 애니멀이라고, 그러니까 동물 인형 사진이라고 판단해요. 머핀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저희가 주어진 이미지들을 가지고 치와와이냐 머핀이냐 딱 2개의 라벨만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어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중간 레이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넣으면 이 이미지가 이 주어진 이미지가 치와와인지 머핀인지를 판단하는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트레이닝을 제가 이미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아웃풋 레이어에 나오는 그 라벨이 딱 2개잖아요. 치와와일 확률, 머핀일 확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비주얼라이즈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 위에 있는 이미지는 누가 봐도 치와와죠. 왜냐하면 너무 하얗고 뭐 뒤에 귀 뒤에도 배경이 살짝 보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귀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봐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누가 봐도 머핀이죠. 왜냐하면 줄무늬가 있고 뭐 이 검은색 다시 너무 여러 개라서 눈, 코, 입이라고 하기 너무 힘들고, 가운데 있던 것들은 대충 보면 헷갈려요. 눈, 코, 입 있는데 너무 갈색이고 이게 언뜻 보면 헷갈리잖아요. 머신러닝 모델도 이런 부분을 헷갈려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트레이닝 해보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실제로 딱 이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제 예시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될 텐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심지어 치와와나 머핀이 아닌 이미지를 넣어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치와와나 머핀을 넣어서 트레이닝을 시켰을 뿐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은 형태의 이미지를 넣어도 얘가 작동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고양이를 넣는다고 해볼까요? 그럼 고양이 이미지들은 특정 위치에 위치하게 돼요. 이게 물론 랜덤할 때도 있어요. 이건 예쁘게 나온 상황을 제가 가정한 건데 충분히 잘 트레이닝된 모델들은 이게 특정한 위치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와와의 확률 0.1, 머핀의 확률 0.1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모델이 트레이닝되는 과정에서 치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이 양쪽에 좌우로 대칭으로 있냐 이런 특징들, 그런 특징들을 실제로 이해하도록 트레이닝이 됐으면은 고양이도 사실 그런 특징들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특징을 가진 이미지는 비슷한 형태의 아웃풋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레이어를 말하는 건데 그 이전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슷한 이미지를 넣으면 비슷한 형태의 아웃풋을 주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 특정한 모델이 데이터에서 특징, 이거를 AI 연구자들 아실 텐데 이거 피처라고 하는데, 이 피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도록 훈련시키면, 예를 들자면 뭐 눈이 좌우로 대칭이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이 주어진 데이터를 특정한 시그니처, 특정한 의미로 압축해내는 그 모델을 만들어내요. 이걸 흔히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를 넣으면 같은 벡터가 나오는 특정한 모델인 거예요. 그걸 좌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더 좋은 모델이다, 더 멋진 이 모델은 더 정확하다고 하면은 그 벡터 스페이스가 더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를 비슷한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비슷한 이미지를 넣으면은 비슷한 벡터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편리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 레이턴트 벡터가 그냥 n 차원짜리 벡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2D였지만 뭐 이게 길이가 길어질 뿐이지 그냥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주어줬을 때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 건지는 그냥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로 당연히 직관적으로 그릴 수 없는데 뭐 2차원이나 3차원을 넘어서는 고차원에서도 원리는 같아요. 모델이 복잡해서 만약에 벡터가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보기에 의미상의 관계가 비슷하다면 얘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미지든 텍스트든 이 주어진 인풋이 가지는 관계가 비슷하다면, 특성이 비슷하다면 벡터 간의 관계로 그게 똑같이 표현이 되고, 비슷하다, 의미상 비슷하면은 벡터로도 실제로 근처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PCA나 T순이라고 해서 더 높은 차원의 벡터를 더 낮은 차원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차원으로, 2차원, 3차원으로 더 줄이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사용하시면 저런 식으로 더도 고차원에 있는 벡터도 저차원에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던 유튜브 비디오인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공간, 그러니까 트레이닝한 모델에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이 모델이 뱉어내는 숫자 어레이, 그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레이턴트 피처 스페이스, 임베딩 스페이스 등으로 부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마 연구 자료 같은 거 보시다면은 뭐 이걸 임베딩이라고 할 때도 있고 피처라고 할 때도 있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할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비주얼라이즈 해서 보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 벡터 공간을 뜻해요. 이 예시는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GPT 같은 모델에 있는 예시인데,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 이러면은 이게 단순히 근처에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벡터가 그 아이템 간의 관계가 벡터로도 그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 사이에 그 위치상의 차이가 뭐 여왕과 왕이라는 거 사이에 거의 비슷한 식으로 반복되는 식이에요. 뭐 수도, 나라 이름 비슷해요. 뭐 현재 진행이 아니죠. 현재 진행형 동사와 과거형 동사의 위치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식으로 위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슷한 거를 모인다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들 간의 어떤 의미상의 관계, 이게 과거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같은 그런 관계가 반영되는 형태로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게 돼요. 더 정확할수록, 물론 정확하지 않은 모델에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를 임베딩 스페이스 혹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아까 다시 반복을 하자면은 벡터 두 개가 주어지면 벡터 두 개 사이에 상관관계를 뽑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이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식으로도 엄청 간단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수식인데, 이거 말고도 사실 벡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식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벡터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있고 그냥 단순 유클리드 거리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핵심은 이걸 하고 나면은 주어진 아이템 두 개 상의 관계를 그냥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0에서 1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특성, 어떤 아이템이든 임베딩 벡터로 바꾸고 나면은 그걸 추천이나 검색으로 사용하기 전에 거리를 딱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 특성을 활용해서 추천 검색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어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 그러니까 고정된이라는 게 중요한데 같은 길이의 벡터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게 뭐 새로 발명된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막 2, 30년씩 된, 그거보다 넘었을 텐데 아주 오래된 알고리즘들이에요.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유저가 어떤 걸 상품을 좋아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역으로 계산해서 이 상품 혹은 이 유저 한 명 한 명을 특정한 길이의 벡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의 의미를 우리가 그 벡터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벡터 값을 가지도록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럼 그걸 나중에
나중에 추천이나 검색에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이 주제로도 사실 옛날에 발표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쓰냐? 검색에는 추천이 사실 되게 비슷해요. 이제 인베딩 벡터를 사용할 때 되게 재밌는 점이 이건데 사실 검색과 추천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져요. 검색은 제가 검색이 가능한 그 데이터, 그 대상들, 인덱스가 있죠. 그 모든 대상을 다 벡터로 변환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검색하려는 대상, 쿼리죠. 그걸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제가 검색할 수 있는 대상과 검색하려는 대상의 거리를 다 측정해서 내가 검색하려는 대상, 쿼리와 가장 가까운 아이템을 리턴하면 그게 검색인 거죠. 근데 문제는 추천도 똑같아요. 다른 점은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거리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자르냐예요. 검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주 근처에 있는 아이템을 리턴해야 될 거고 추천은 좀 더 넓은 걸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이나 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쓰는 걸 보시면. ML 모델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근데 다만 방법론에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모델을 찾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모델을 직접 트레이닝을 거의 안 했거든요. 웬만하면 이미 있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약간 파인 튜닝만 했는데 우선은 내가 원하는 도메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좀 어려운 포인트는 이게 내가 실제로 인퍼런스하는 결과와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고양이 예시처럼 제가 고양이 이미지를 안 넣었다고 해서 고양이 이미지에 있는 특성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거란 보장도 없지만 그렇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론으로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 최적화된 모델을 쓰는 게 찾기는 정말 어렵지만 좋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옷 이미지로 비슷한 옷을 찾는 검색을 만들고 싶다. 그럼 당연히 패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이라 가지고 원래 패션 특징들 뭐 이미지 종류, 브랜드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는 모델을 쓰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이게 모델이 특정한 모델인 도메인을 다루도록 작아질수록 모델 사이즈가 작아지고 메모리 CPU를 적게 먹고 당연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장점이죠. 근데 이거랑 좀 다른 접근 하나는 뭐냐면 아주 큰 모델, 충분히라는 말이 참 애매한 단어긴 한데 충분히 큰 모델을 사용하면은 분야에 상관없이 웬만한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텍스트다 그러면은 뭐 내가 하려는 게 패션 검색이든 단순 Q&A든 뭐 상품 추천이든 뭐든지 간에 GPT 같은 거 사용하면은 거기서 사용한 GPT나 라마나 버트 같이 아주 큰 텍스트 뭉치를 학습한 애들은 그게 특정하게 Q&A를 뭐 이해해라라고 학습한 게 아님에도 당연히 Q&A도 잘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이 상황에 자주 들어가는데 웬만한 텍스트를 다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큰 모델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미지도 비슷해요. 이미지넷 같은 모델 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동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동물, 버스, 음식 뭐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테고리의 이미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특성을 다 잘 이해하죠. 물론 특정한 분야라고 봤을 때 되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델을 찾으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서 인베딩, 뭐 이것도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베딩이라고 할 때도 있고, 피처라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용어를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베딩을 뽑는 인터페이스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 뭐 제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처럼 완전 로우 레벨 액세스가 있다, 모델이 아예 그냥 제 컴퓨터에 앉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델마다 추천하는 방법이 되게 달라요. 아까 제가 예시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대부분의 모델들이 레이어를 막 수십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레이어 중에 어떤 레이어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한 인베딩이 나오냐, 이게 사실 모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모델에 뭐 상위 2개 모델의 레이어를 붙여서 벡터 하나를 만들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상위 맨 끝에 거 하나만 써라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개를 평균내서 써라 이런 거 다양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모델마다 추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요즘은 사실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추출 방법을 명시하긴 해요. 이게 되게 유용한 거라 가지고 만약에 허깅페이스처럼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시는 경우, 허깅페이스가 유난히 편한 편이긴 한데 허깅페이스에는 트랜스포머라고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면은 무조건 인터페이스 이 인베딩을 추출해주는 인터페이스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오픈 AI 같이 뭐 아예 아주 깔끔한 개발적 인터페이스를 쓴다, 그러면은 그냥 텍스트 넣으시면 됩니다. 텍스트 넣으면은 바로 그 인베딩 실수 어레이를 주는 API를 줘요. 그래서 허깅페이스 예시 허깅페이스 혹시 처음 들어본 분 계신가요, 여기서? 그렇구나. 허깅페이스가 이제 머신러닝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머신러닝 모델 오픈소스 커뮤니티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상상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그 머신러닝 모델이 다 있습니다. 다 오픈소스 풀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모델을 찾으신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바트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로컬에 다운받아서 뭐 돌려보고 싶다 하면은 저 코드 한 10줄 될 것 같은데 저거 딱 하시면은 로컬에 바트 설치되고 로컬에서 바로 제가 주어진 키워드에 대해서 임베딩을 뽑아오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름이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이 좀 어렵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아예 세이지 메이커에 올릴 수도 있어요. 허깅 페이스 가보시면은 오픈 소스로 풀려 있는 모델을 바로 그 세이지 메이커에 올릴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여기선 또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피처 익스트랙션 태스크로 세이지 메이커 스크립트 딱 돌리시면은 그냥 제가 API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이지 메이커 인프런스를 만들어 주고 인스턴스를 거기다가 제가 텍스트를 넣으면 바로 그 임베딩을 뽑아서 줍니다. 마찬가지로 실수 어레이예요. 마지막 단계는 이 모델이 제가 원하는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어, 트라이얼 에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왕도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모델을 썼냐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추천 혹은 검색을 하고자 하는 그 도메인의 데이터셋이 있을 테니까 그 데이터셋들에서 임베딩을 싹 뽑아서 그거를 임베딩을 이제 PCA 같은 걸로 줄여서 저렇게 2차원으로 그려보고 혹은 3차원으로 그려보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나? 없다면 뭐가 없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델에서 임베딩 뽑아가지고 검색 추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버레스로 가는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서버레스로 가는 걸 할 때마다 참 제가 서버레스 히어로로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서버레스라는 걸 되게 뭐랄까 아예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버레스도 그냥 컴퓨팅 플랫폼이거든요. 특정한 장점과 특정한 단점이 있는 그냥 쿠버네티스나 EKS나 ECS 이런 그냥 컴퓨팅 플랫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에 걸리지 않는 문제라면 그냥 검색이든 추천이든 뭐든 간에 그냥 알고리즘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알고리즘 뭐 이런 기능을 서버레스에서 어떻게 만드냐를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올바른 질문은 그게 아니고 메모리나 CPU나 로컬 스토리지 사용에 제약이 있을 때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냐 혹은 내가 이거를 컴퓨터 한 대에서 그냥 엄청 큰 컴퓨터 한 대에서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분산 처리를 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차피 서버레스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이런 회사고요.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 좀 더 일상에서 탭 정리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웹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웹사이트고요. 저희는 웹사이트래 브라우저고요. 저희는 유저들이 주제별로 브라우징 할 때 그 주제별로 열어놓은 탭들을 세션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그 세션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브라우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1세기이기 때문에 이모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세션 이름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부동산이라고 넣으면 저렇게 주택을 추천해주는 식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저 유니코드들이 설명이 다 있거든요. 유니코드 스펙에 찾아보시면 설명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특히 좀 유난히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대부분 이 유니코드 설명을 되게 구체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쓰거든요. 예를 들면 저거는 집이에요. 그냥 집, 건물, 주택입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텍스트 검색을 만드셔서 뭐 유니코드 설명으로 검색해서 매칭하자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 저게 안 나옵니다. 지금 밑에 있는 파라솔 해변 저거 그냥 파라솔이거든요. 휴가라고 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 간의 의미상으로 사람이 보기엔 뻔한 건데 당연히 부동산이면 집, 건물, 주택이 나와야죠. 근데 이 유니코드에서는 그런 매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우선은 저희는 오픈 AI 모델을 썼어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다른 오픈 소스 모델도 이런 걸 할 때 별 문제는 없는데 유난히 한국어가 문제입니다. 한국어의 임베딩이 되게 약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오픈 AI 모델을 썼는데 그 오픈 AI 문서 가보시면은 그 그냥 임베딩을 뽑아주는 API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쉬워요. 그냥 이모지 저희가 했던 거는 그 이모지와 이모지에 붙어있는 설명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 텍스트를 통으로 오픈 AI에 넘기면은 이모지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임베딩을 뽑아줍니다. 그게 길이가 1536짜리인 벡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넣은 제이슨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36메가였는데 왜냐하면 이모지 같은 경우에 사람이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에 들어가는 이모지는 한 3,000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임베딩을 다 넣어도 그냥 파일 하나에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렇게 만든 저 제이슨 파일을 람다에 올렸어요. 람다에 올리는 건 그냥 패키지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람다가 여전히 코드 사이즈 제약이 있긴 하지만 200메가라 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을 람다에 넣어서 올린 다음에 저녁에 미리 로딩을 해놓고 그다음 그 쿼리가 들어오면은 유저가 뭔가 뭐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검색하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다시 오픈 AI 요청해서 임베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제이슨 파일을 만들었던 그 모든 벡터들이랑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가진, 저희는 이 예시에서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단순 유클리드 거리를 썼는데 실제 구현에서는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벡터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모지를 다시 추천하는 거죠. 데모를 봅시다.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웹 브라우저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션별로 탭을 다 묶어놓을 수 있게 해놨는데, 예시로 제가 새로운 세션을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행 좋네요. 여행을 하면은 데모가 완전히 이렇죠. 인터넷이 느리네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캠핑 아이콘이 추천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이콘은 사실은 설명을 보면은 그냥 캠핑이에요. 캠핑 텐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별도의 뭐 단어 매핑이나 동의어 분석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캠핑이라는 단어와 여행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시를 몇 개 볼게요. 뭐 해외 여행 하면은 이 지구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유니코드 설명을 찾아보면은 미대륙이 보이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미대륙, 미주, 세계 지구본이에요. 해외 없어요. 여행이란 말도 없어요. 하지만 자동으로 자동이라니까 좀 웃기네요. 저희가 막 뽑아놓은 임베딩이 그 해외 여행과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의미상 분석에서. 그다음에 좀 더 토속적인 걸 해볼까요? 뭐 발리 여행 좋네요. 발리 여행을 하면은 이런 아이콘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수트케이스입니다. 짐가방이에요. 저기 여행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발리란 말도 안 들어가요. 이게 참 재밌는 예시인데, 제주도 여행을 하면은 요런 걸 주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산이 있는 그 배경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이미지인데 제주도 여행을 검색하면 알아서 매칭을 해줘요. 왜냐하면 적어도 라지 랭귀지 모델 상에서는 이 두 개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거라는 걸 임베딩 상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텍스트 검색 같은 거는 단어를 검색하냐, 문장을 검색하냐, 문단을 검색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형태소 분석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냥 임베딩이기 때문에 별도의 알고리즘 변화 없이도 문장으로도 검색이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제주 여행을 시작을 한 다음에 저는 가면 먼저 고기국수를 먹는데, 고기국수 맛집을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 탭을 여러 개 열었다 칠게요. 그럼 왼쪽에 이 탭 이름, 탭 제목이 나오는 게 보이실 텐데, 고기국수 맛집, 뭐 고기돌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아직 베타인데, 이 지금 주어진 이 이름들을 가지고 다시 아이콘이랑 제목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약간 걸릴 텐데 이것도 됐네요. 제목은 생성형 API를 만든 거니까 뭐 다 새로운 건 없는데, 아이콘을 보시면은 이런 아이콘을 바뀌거든요. 이 아이콘이 보시면은 실제로는 국찌개 탕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국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어상으로는. 근데 저희가 지금 넣었던, 제가 특별히 고기국수라는 단어를 매칭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 문장들을 다 임베딩으로 줄였을 때 이 문장들에 대해서 임베딩이랑 가장 가까운 게 뭐냐 하면 저 아이콘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임베딩 벡터를 구현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미지 같은 거라도 작동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이제 임베딩 벡터를 활용할 때 좋은 점인데, 이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그냥 벡터기 때문에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만 거치고 나면은 이미지든 텍스트든 비디오든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뭐 Q&A 검색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유저들은 Q&A를 검색할 때 뭐 할인이 안 돼요, 뭐 이런 걸 검색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Q&A 질문 같은 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단어만 되는 게 아니라 문장도 다 되기 때문에 뭐 상품에 쿠폰을 적용하는 법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임베딩 상에서 가장 가까워서 앞에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텍스트 검색뿐만 아니라 뭐 아주 복잡한 검색에서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델만 충분히 좋다면요. 그게 문제긴 해요. 만약에 서버레스의 장단점에 정말로 걸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그냥 람다로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유니코드 이모징의 임베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6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도 올릴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임베딩이 있어요. 제가 뭐 이커머스를 하는데 저희 상품 뭐 수백만 개인데 수백만 개를 다 매칭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메모리에 못 올리겠죠. 그래서 메모리도 모자르고 디스크도 모자르고 그걸 비교해 볼 시간도 없고요. 하나씩. 그런 경우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쓰시면 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사실 되게 새로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트렌드가든지 그렇게 오래된 기술이 아니라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히 말해서 그래프나 도큐먼트나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벡터를 저장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벡터를 비교하거나 검색하거나 비슷한 벡터를 찾아주거나 클러스터링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벡터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는 걸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텐데 레디스 같은 데서 이미 지원을 하거든요. 레디스에 레디스 벡터라고 해가지고 레디스에다가 벡터를 넣은 다음에 이 벡터랑 가까운 벡터를 바로 뽑아주는 명령어 같은 게 이미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셔도 되고, 포스트그레스에서도 이건 사실 내장은 아니고 플러그인이긴 한데 포스트그레스 재단에서 만드는 거라서 믿을 만한 거고요. 포스트그레스에서 PG 벡터라고 해가지고 포스트그레스의 컬럼으로 그냥 제이슨을 넣고 그 제이슨의 벡터를 넣어놓으면은 주어진 벡터와 주어진 벡터를 거리를 비교한다든지 가까운 벡터를 찾는다든지 이런 걸 그냥 SQL로 한 방에 할 수 있는, 뭐 저는 사실 이걸 쓰지는 않았지만 예시에서 이런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하신 것도 방법이고요. 사실 사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드는 건 그 파인콘이랑 밀버스라는 건데, 파인콘은 완전 클로즈드라 가지고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밀버스는 아예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이면서 매니지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라서 뭐 이런 걸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뭐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데이터 넣기 전에 아예 전 처리를 하고 싶다. 뭐 데이터에서 이상한 데이터를 뺀다든지 인베딩에서 뭐 좀 더 데이터를 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옛날에 발표를 했었어 가지고 뭐 길게 설명하진 않을 텐데, 사실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데이터 처리라든지 실시간용, 그러니까 서빙용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 세트들이 있을 텐데, 뭐 카프카라든지 뭐 레드시프트라든지 EMR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AWS는 이미 상당 부분 이거에 대한 플리 서버레스 그 대체제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데이터 수집을 카프카로 안 하고 키네시스로 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대체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대체제들을 연결하는 아키텍처를 한번 구성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머신러닝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큰 GPU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상용으로 오픈소스 풀려 있는 모델들이 너무 많고 이 모델들을 조금만 활용하면은 서버레스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인베딩을 뽑아서 검색이나 추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시고 만들고 계신 서비스나 회사에서 이런 것들 한번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